저는 토요타는 제2의 노키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만약에 이걸 준비하지 못한다면 네. 껍데기는 현대기아차지만 내부에 작동되는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승차감, 하차감, 코너링 이런 거 따졌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다, 시장이. 그럼요. 가격을 낮추는 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기차 나왔을 때 이제 얼리버드, 얼리 어댑터들은 그 전기차 사봐야지 하고 꽤 비싼 돈을 주고 샀다면 네. 이제 그런 고객층은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렇죠. 남은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구매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 상황인 대중시장으로 것 같아요. 진입을 했다는 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것들을 가능한 많이 팔아야 됩니다. 가능한 많이 팔면은 한꺼번에 여기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매달릴 수가 있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그래서 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인스톨 베이스라고 해서 이 기초가 많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은. 네.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마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륨입니다. 예. 볼륨이 크면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얹혀버리면 만약에 100명이 하는 것보다는 10,000명이 하고 있는 것에서 내가 소프트웨어에서 게임을 판다든지 그렇죠. 뭐 노래방을 판다든지 여러분 중국 차들은 대부분 가라오케가 있습니다. 안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과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면은 더 많이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가능하면 차량을 대중화하기 위해서 저렴한 버전도 만들어내는 거고 고급 네. 버전도 만들어내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전기차로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 조절을 할 뿐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서 루시드나 리비안 기업 같은 경우 보면은 손익분기점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좀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원래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2019년까지 테슬라 적자였습니다. 테슬라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것이 2020년하고 2021년이에요. 네. 차는 규모의 경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높은 고정 비용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고정 비용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고정 비용을 맞추는 때까지 생산량이 또는 판매량이 맞춰주지 않으면 예. 계속 적자죠. 그런데 이 고정 비용을 지나가면 네. 비용은 완만하게 상승하는데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이 이윤이 되게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팔수록 좋은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고 이거보다 떨어지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를 못 맞추면요. 자동차 산업은 적자입니다. 근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수요를 받았지만 리비안은 뭐 아마존에 원래 배달용 트럭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거 중단했잖아요. 네, 이거 수요가 꺾이는 게 아닌가? 아니죠. 배달을 중단한 이유는 계약이 중단돼서가 아니라 부품을 못 구해서예요. 부품을 못 구해서 그 정도의 생산량을 못 마치겠다라는 거고 생산 설비가 네. 아직까지 그 정도로 완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아직 못 만든 것이 리비안이고 루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고급 차량을 만들다 보니 또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고가의 픽업 트럭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그래서 테슬라가 올해 했던 거가 뭐냐면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그때 팔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전기차 통계를 보면요.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 내연기관 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내려간다.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동차의 판매 총량이 내려갑니다. 네. 그 하이브리드 네. 이게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과도기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 보지 그거를 최종 목적지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목을 매는 걸까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네.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는 안 온다고 끝까지 생각했어요. 피처폰. 그렇죠. 피처폰이 당시 전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네. 1위 기업. 그러면서 당시에 환경에서 이건 불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 통신망의 속도가 유럽이나 미국은 2G망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5G망이잖아요. 네. 2G망에서요 모바일 인터넷 불가능합니다 거의. 구글 지도 잘못 만지면요 모는 종이밖에 안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것이 대중시장으로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피처폰의 시대가 계속 갈 거라고 본다. 이 저렴한 것을 사람들이 더 살 거라고 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노키아의 패착이었죠. 그렇죠. 노키아의 패착이었고요. 저는 토요타는 제2의 노키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원하니까. 토요타는 여러분 1990년대 후반부터 하이브리드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근데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넘버 원이고 여기에 대한 고정 비용을 대부분 뽑았어요.
고정 비용을 뽑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R&D 투자를 안 해도 네. 이거는 계속해서 높은 마진율을 구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러한 것을 왜 버리냐. 예.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고 이것이 토요타의 스스로 옛날에 코닥 필름이 마찬가지잖아요. 필름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굳이 디지털로 가?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건 코닥이었어요. 네. 내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임원들이. 아니, 우리 지금 필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디지털 카메라 필름 없는 세상을 너네 만들려고 하니, 같은 회사 내에서. 근데 토요타 안에서도 그 전기차로 가려는 임원진과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는 임원진 사이에 약간 투쟁 같은 게 좀 알력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네. 것이 없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차도 있나요? 현대기아차도 있었는데 정 회장이 회장님으로 부회장이 회장님 되면서 세력 갈등이, 힘의 균형이 바뀐 거죠. 내연기관파를 현대로 몰아주는 네. 이런 식의 임원들 간의 갈등 구획 정리가 다행히 이런 권력 승계 작업장에서 바뀐 거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단히 전기차로 안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뀌었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젤 게이트 사건이 있었죠. 네. 디젤의 배기가스를 소프트웨어로 조작을 해서 예. 마치 클린 디젤이라고 홍보하면서 했었다가 다 그게 미국에서 걸렸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처리됩니다. 지금 재판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서 내연기관파들이 일종의 물갈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폭스바겐은 중국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7월에 외국 기업이 전체 중국차 시장 점유율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51%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6월에 34%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폭스바겐이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중국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니까 지금 폭스바겐이 위기에 빠지는 거고, 일부 공장까지 문 닫겠다고 네. 얘기를 나오는 거고, 지금 중국에서 충격받는 건 여러분 폭스바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충격받는 데가 토요타, GM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 토요타가 하이브리드만을 고집하는 거는 자칫 제2의 폭스바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도 지금 하이브리드를 제네시스 전 차종으로까지 뭐 확대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왜? 과도기적으로.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미 토요타는 그거를 20년 동안 주력을 해왔는데 계속 왜 현대차는 그거를 패스트 팔로워 입장에서 따라가는 느낌? 뭔가 더 뛰어넘을 카드가 없나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특히 미국에서 폭증하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이거보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기차만을 준비했는데, 미국의 이 수요자들이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성들이 존재하니 네. 미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제네시스를 그렇게 바꾸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현대차가 저는 실수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벌써 테슬라라든지 비아디 같은 경우 전기차를 먼저 선도했던 기업들은 이 소프트웨어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요. 뭐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냐면,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는 네. 피처폰이고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스마트폰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달리는 아이폰을 만들고 싶다는 그렇죠. 거겠죠. 달리는 네. 아이폰,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차량만 만들어선, 전기차만 만들어선 중국차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중국차의 품질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전기차만 만들어서는, 현대기아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미국에도 중국차가 막 팔리고 있다라면 현대차 이만큼 많이 팔 수 있었을까요? 중국차들이 관세 없이 막 들어간다고 한다라면 현대차가 입지가 어떨까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만을 팔아서는, 그러니까 현대차한테는 지금 역사적인 기회가 온 거예요. 앞으로 2, 3년 간도 저는 현대차가 네. 승승장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역사적인 걸로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좀 요구하는 것 같아서 하이브리드 좀 만들라고 정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다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전기차로 갔냐면,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소프트웨어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너무 많아서요. 예. 자동차의 동력 장치, 내연기관이냐 하이브리드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냐 순수 전기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소프트웨어에서 대단히 후진적인 벤츠라든지 대부분의 차량들의 전기차 가격들은 중고차 가격은 시세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예. 어떠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테슬라를 타보시거나 또는 중국의 BYD를 타보면 무언가 진화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유럽이나 지금 중국 또한 테슬라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내년 2025년 1분기라고 하지만 2025년 하반기까지 볼 때는 FSD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FSD라는 것은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네. 한 자율주행 3단계나 4단계를 얘기하는데, 남들은
출근할 때 그냥 책 보면서 가고 나는 운전해서 가고 네. 여러분 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ASS, Actually Smart Summon이라는 것이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서 적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월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코스트코에서 장을 본 다음에 그 메인 입구에서 기다리면 제 차가 저희 앞으로 오는 거죠. 네. 주차장에서. 제가 뭐 그렇게 되면 일종의 발리 파켓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우산을 쓰고서 내 차인 데까지 카트를 끌고서 막 가야 되는데 누구는 그 앞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부러운 거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이폰처럼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에도 OS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품이 많아서는 운영체제를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즐기는 벌써 소프트웨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카 인포테인먼트거든요. 예. 카 인포테인먼트 있는 거지 소프트웨어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갖다가 통제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체제가 모든 부품 100%를 통제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랑 협업하는 그렇죠. 그렇죠? 조인트 벤처 같은 거 설립해서 네. 그 약간 짝짓기로 가는데 네. 우리는 그런 노력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쉽죠. 그러니까 근데 현대도 사실은 현대기아차도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다 조금씩은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현대에도 그런 부서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SDV라는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이거에 올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폭스바겐의 카디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카디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만 자회사인데 6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랑 이제는 포기하고 네. 리비안하고 한국 돈으로 7조를 들여서 네. 7조 원을 들여서 조인트 벤처 자동차 소프트웨어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로 했어요. 아니 6,500명이 있는 회사가 2020년부터 있었는데 이걸 버리고 왜 이리로 가냐라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제 독일 언론들에서 나온 분석은 뭐냐면 자꾸 아우디 임원들이 와서 포르쉐 임원들이 와서 폭스바겐 임원들이 와서 우리 하이브리드 차에도 우리 내연기관 차에도 소프트웨어 좀 어떻게 좀 해줘. 네. 그러니까 이 부서의 에너지가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연기관의 그 수많은 부품과 하이브리드의 그 수많은 부품과 더 많은 부품을 갖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차량 운영 체계를 만드는 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10배 정도 부품이 적은 순수 전기차에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운영체계를 아직 테슬라도 못 만들고 있지만 테슬라가 2026년, 2027년에 운영체계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부품을 장악하는 컨트롤러를 지금 장악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FSD를 얹어서 지금 자율주행을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테슬라랑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우리 FSD를 라이센스 해주겠다. 우리 운영체계를 라이센스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더라도 언젠가는 만약에 이걸 준비하지 못한다면 네. 껍데기는 현대기아차지만 내부에 작동되는 소프트웨어의 많은 부분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승차감, 하차감, 코너링 이런 거 따졌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다, 시장이. 그럼요. 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예. 우선 부럽잖아요. 안전도가 완성된다라면 네. 저는 운전해서 출퇴근을 할 때 주의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편안하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은 특히나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기술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자율주행도 사실은 2023년까지는 겨울이 다시 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2024년 특히 5월, 6월 오면서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 이제 미국 여행 가시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LA라든지 또는 너바다 이 라스베가스라든지 또는 오스틴이라든지 몇 개의 페닉스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는 우버를 통해서 웨이모라는 구글이 네. 만드는 자율주행을 이제는 누구나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한국 분들이 가셔가지고 요즘 미국 가셔서 웨이모 타면서 막 이런 걸 촬영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미래 전략을 발표했지만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쪽의 내용보다는 약간 주행 거리를 늘리는, 그래서 나온 게 EREV라는 또 그런 새로운 또 기술을 또 이야기를 그게 했더라고요. 원래 중국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예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약간 하이브리드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말장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 예. 있어요. 중국의 대형 픽업 트럭이라든지 픽업이라든지 SUV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데 네.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거죠. 그럼 결국 박사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미래 전기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배터리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죠. 이제 들어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있죠. 예. 예, 예. 어떻게 좀 앞으로 구체화될 걸로 보세요? 배터리 기술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2차 전지의 열풍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LFP 배터리도 있고 네. 3원계 배터리도 있고 한국이 잘하는 소디움 배터리라고 해서 이 리튬 대신에 나트륨? 그러니까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집어있는. 그래서 리튬은 여러분 희귀 강물이고 나트륨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또 나트륨 원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환경 판계가 좀 없다 보니까 네. 이 소디움 배터리라고 하는 나트륨 배터리가 또 하나의 내년에 이제 시제품이 나온다고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과거에는 LFP하고 3원계만 대립하던 것이 근데 어떤 하나가 그러니까 지배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워낙 배터리 수요가 커지고 있고 자동차의 배터리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결국 이 LFP가 들어가잖아요. ESS에는 LFP가 들어가는 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빈도수로 충전과 방전을 자주 해야 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요. 3원계보다는 LFP가 좋기 때문에 ESS 시장 같은 경우는 LFP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엔솔 같은 경우가 잘하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다 있잖아요.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FP도 1년에 7, 8%씩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3원계도 7, 8%씩 이루어지고 있고 소디움은 처음부터 좋아지고 있고 솔리드 그러니까 전고체도 처음부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배터리가 경쟁하면서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거고 이 전기차의 대중화에서의 걸림돌은 기술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가격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도 이제는 갖춰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없이도 국가가 물론 보조금을 한 거지만 중국 정부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현대 같은 경우도 보조금도 필요 없을 정도의 저렴한 네. 캐스퍼 EV를 내놓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제약들은 전기차는 해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기술은 항상 문제점을 낳고 또 어두운 면을 낳기도 했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해서 또 기술이 진화하는 맞습니다. 그런 역사를 네. 걸어왔으니까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조금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